안녕하십니까. 윤문수의 시사분석입니다. 사학법 개정을 둘러싼 갈등이 정치권을 넘어서 교육계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사립학교 교사 채용을 교육청에 맡기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을 두고 자율성 침해다, 아니다, 투명성 강화다,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분석에서는 사학법 개정을 둘러싼 쟁점과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먼저 윤영덕 의원님, 사립학교법 개정안 이전과 어떤 내용이 달라졌습니까? 예,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하고 네. 이제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사립학교 교원 신규 채용에 있어서 1차 필기시험을 시도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이사회를 개최할 때 그동안에는 개최 이후 회의록으로 이렇게 공개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사전에 예고를 해서 이사회 논의 과정에서부터 학교 구성원은 물론이고 사회적인 그 의견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비리로 그동안 임원 승인이 취소된 네. 이런 그 임원들에 대해서는 5년이 지나면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걸 10년으로 늘려서 네. 그 임원 자격 제한을 좀 더 강화한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교육위원회에서 의결이 됐고 법사위에서 통과를 했기 때문에 네. 이제 본회의에서 논의해서 표결하는 절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재단의 책임성 강화 그리고 교원 위탁 채용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교육계에서는 이걸 두고 찬반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광주교사 노조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저는 사립학교 교사인데요. 네, 아무래도 사립학교 교사가 되려면 돈을 주고 들어간다는 인식이 좀 있어서 뒤통수가 서늘합니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된다면 사립학교 교사들도 좀 당당하고 떳떳해질 것 같고 사립학교법에서 이제 학교들도 이 당당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거고요. 사립학교 개정 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사학이 비로소 교육기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크게 환영하고 민주당 고생했다고 우리 역할을 네, 감사합니다. 칭찬하고 싶습니다. 네. 네. 교총은 어떻습니까, 부회장님? 예, 교총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입장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사학법 개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교사들이라든가 측면에서는 이거 반대하게 되면은 개정을 반대하게 되면은 교총을 탈퇴하겠다. 네, 사학 입장에서는 우리 사학 입장을 좀 교총에서 대변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그래서 상당히 그 난감한 입장이 지금 돼 있는 입장입니다. 네. 사학재단은 알겠는데 사립학교 교사들도 반대하십니까? 반대하신 분도 있고 네.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네, 그렇죠. 네, 그렇군요. 이 사학법 개정안 사실상 여당이 단독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야당과 합의 처리는 불가능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국회에 가서 의정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늘 이제 그게 아쉽더라고요. 가능하다면 많은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네, 그런 의정 활동이 돼야 되고 특히 법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의 생활 하나하나를 규율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네, 가능한 여야 합의에서 처리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는데 사학법은 워낙 오랫동안 그 논의되어 온 사안이고 네, 또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우리 교육이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처리해야 될 그런 법안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 격차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기초학력을 국가 책임하에 좀 보장하는 그런 법안이랄지 또 원격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데 그 원격 교육 실시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랄지 이런 법안들은 당장 좀 그 법안 처리가 돼서 네, 실제 교육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네. 내용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는
그런 과정을 밟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다만 이제 안타까운 것은 여야 합의가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여전히 있습니다. 네.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생각해 보면 한없이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는 네. 말씀이시군요. 이번 개정사업법의 핵심은 이제 교원 위탁 채용이잖아요. 지금도 일부는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의무화한 건데 네, 꼭 그럴 필요가 있었습니까? 저는 우리 그 사립학교들이 그동안 국가가 마땅히 해야 될 그 교육에 대한 역할을 네. 앞장서서 그렇게 담당해 오셨던 그런 사회적 기여에 대해서 정말 높이 평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런데 일부 사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특히 채용과 관련된 부정과 비리는 우리 사회의 시대적 화두라고 할 수 있는 공정의 어떤 측면에서도 대단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저는 이번에 그렇게 임의 위탁 규정을 의무화하는 것이 오히려 사학 스스로가 떳떳해질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그런 장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오히려 생각을 합니다. 네. 교총에서는 우려하는 점이 있다면 우리 윤영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야 합의로 해서 네. 이것이 결정이 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학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사학재단하고 이제 사학의 공정성을 강조하는 우리 이제 측면하고 대립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다라는 측면. 그다음에 사학법이 개정되면서 그 기준은 상당히 명확해졌는데 구체성은 명확하지 않고 그 뒷부분을 시행령으로 지금 남겨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남아 있고요. 또 각종 재단이라든가 개신교를 중심으로 한 어떤 사립 법인에서는 헌법 소원까지 하겠다라는 네. 이런 소송이나 다툼은 우리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이러한 혼란과 다툼은 혹시라도 이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까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사학법 개정은 특히 교원 위탁과 관련한 그런 내용은 네.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허들, 최저 기준을 만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실상은 보면 1차 필기 시험을 교육감에 위탁한다 하더라도 3, 4배수를 2차, 3차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추천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네. 사학이 염려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2차, 3차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사학 취지에 걸맞는 그런 교원들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일부 사립학교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마저도 저는 체크를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뭐 포털 검색창에다가 사학 비리 이렇게 하나 쳐보면 네. 뭐 적어도 뭐 2, 3년 전 것이 검색된다면 일부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 뉴스가 막 나옵니다. 경기도에서는 33명 교사 전체가 그 부정하게 채용되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뭐 우리 지역 뉴스도 나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금 당장 하여튼 포털 검색창에다가 사학 비리 이렇게 한번 쳐보시기를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선생님은 뭐 요즘도 비일비재하다라는 말씀이시고 한국교총에서는 뭐 빈대 잡으려고 초과상금 다 태운다 뭐 이런 식의 논평을 냈던데요. 예, 그보다는 네. 일부 사립학교에서 비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학교 연합회에서도 네.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하지만 비리 사학은 일벌백계 해야 한다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도 건전한 사학은 살려줘야 하지 않겠는가. 네. 우리나라만큼 사학에 대한 그 통제가 심한 나라도 드물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나라는 학생의 모집이라든가 교육과정 운영, 그다음에 수업료 책정 모든 것을 다 국가에서 통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나마 남아있던 인사권까지 가져가는 것은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예. 비리는 일벌백계 하면 된다. 예. 지금 그 주장과 맥이 닿아 있는 게 형법상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뇌물수수하면 뭐 뇌물죄로 처벌하고 이런 주장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 사회가 법 없이도 이렇게 잘 운영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회겠습니까? 그렇지만
여전히 일부 사학에서 그런 부정과 비리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사학법 개정을 통해서 그걸 사전에 좀 차단하는 그런 장치를 두자 이런 것이었고요. 형사처벌이 물론 있죠. 그렇지만 형사처벌은 사후적인 수단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어떤 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더 효과적인지 네. 아니면 부정과 비리가 발생했을 때 사후에 그걸 처벌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인지는 특히 학교 교육 현장이라고 하는 그런 특성, 우리 학생들이 입게 될 그런 피해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저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하는 그런 효과가 더 우선시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비리 사학을 일벌백계 하자. 그 반대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건전한 사학을 죽여서도 안 된다. 네. 뭐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이 공공성 있게 채용하는 것이 건전한 사학을 죽이는 일인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거 그렇지 않고 그다음에 현재 사립학교가 그 국가 세금으로 지원되는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요. 시청자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사립학교 아니고요. 공립학교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요. 학교 알림이라고 정부 공식 사이트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 학교가 9월 달에 공시한 걸 봐보면 사립학교입니다. 총 85억이 그때 당시 세입 결산이에요. 그중에서 52억을 국가가 냈습니다. 33억은 법인에서 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33억은 수익자 부담 경비입니다. 그래서 한 푼도 그 사학 법인에서 낸 돈이 85억 중에 없잖아요. 이런 상태인데 사립학교 지원을 더 강화하고 죽이지 말아야 된다고 당연하죠. 그래서 이 채용을 공공성 있게 한다는 것은 저 학교는 일부 이런 말이 있어요. 저 학교는 교사를 뽑을 때 공공성 있게 뽑는다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학교가 제일 좋은 학교죠. 학부모 학생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학교 아닙니까? 실력 있는 선생님들을 이사장의 친인척, 이사들의 관계자들을 뽑지 않고 그렇게 공공성 있게 뽑겠다고 하는 것, 그 학교가 제일 좋은 학교죠. 제가 저한테 전화하시면 그 명단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사립학교를 말씀하신 대로 공공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거의 공립학교다라고 말씀을 할 수 네.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어떤 분들은 사립학교는 사적인 재산을 가지고 나라가 어려울 때 나의 모든 재산을 투자해서 이 학교를 설립했는데 교육과정도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 학생 모집도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 국가에서 평준화 시켜가지고 학생들 준대로 운영하도록 하고 나머지 이제 수업료까지도 이제 나라에 책정해 준 대로 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사립학교는 사립이 아니라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건 공립이 학교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것이지 않느냐. 네. 사립학교의 어떤 자율성이 없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아까 수업료 얘기하셨는데 이제 고교 무상교육이 돼가지고 네, 수업료마저도 없어요. 이제 그런데 사적 재산을 출연했단 말은 맞습니다. 네. 그런데 돈을 버세요라고 출연 동기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버스 준공영제 같은 경우에 버스 회사를 설립한 것은 수익을 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수익을 내려고 하는데 버스 탄 사람도 적고 그래가지고 수익이 보장이 안 돼요. 그때 시가 보존해 주는 것이 재정 결함을 보존해 주는 것이 그 버스 준공영제의 취지예요. 근데 사립학교는 이제 그렇게 본다면 애초에 버스 기사님들까지도 전부 다 나라에서 채용을 해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게 근데 상당히 사립 재산을 오해를 이렇게 좀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 이게 우선은 1차 필기 시험을 의무적으로 위탁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일종의 타협안이 마련돼 있거든요. 저는 설사 전 과정을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한다 하더라도 교원 채용 후 과정에서 참여가 보장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2차 수업 시연을 할 때나 3차 면접을 할 때나
법인이 추천하는 심사위원들이 참여를 네. 하고 네. 또 시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인사들이 참여를 하는데 법인이 참여하는 인사들의 비율이 더 높습니다. 네.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법인이 갖고 있는 인사권을 침해한다. 물론 그 전보다는 법인의 어떤 그 선택 여지는 조금 줄어들겠지만 네. 인사권 자체를 박탈하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 사학법인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법인 일차 중에서 필기 가장 시험을 걱정한 네. 법인이 어디냐면 네. 상당수가 많은 기독교 관련 사학 법인들이 있습니다. 네. 근학 2년부터 자체가 이 복음을 전파하고 기독교의 어떤 그 교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워놨는데 그러려면 교우 직원들이 이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그 지금 그렇게 그렇죠. 뽀뽀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지 않아요. 헌법 정신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지금도 헌법- 뽑지 못해요. 그건 무슨 헌법- 말씀이십니까? 그럼 그렇지 않아요. 예. 어긋나는 거죠. 종교계 학교를 예로 드셨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그 종교를 믿는 분을 그 교원으로 채용하는 것보다 믿지 않은 분을 교원으로 채용해서 믿게 만드는 거 이것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이 종교적인 건학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지네요. 뭐 종교적인 이유로 뭐 채용하고 하지 않고 하면 이건 뭐 이게 위헌 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활동을 하면 좋겠죠. 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보다가 상당히 심각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위탁 채용하지 않을 경우 신규 채용 교원에 대한 인건비 보호 지원을 하지 않는 그런 시도교육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타나냐 그러면 교원 충원의 그런 수요가 생겼을 때 네. 정교 정교사로 채용하지 않고 네. 기간제 교사로 대체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네. 대체적으로 보면 기간제 교원은 이제 그 교원이 휴직을 한달지 뭐 여러 가지 사유로 그랬을 때 다시 이제 그 복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대체하는 교원이 필요해서 채용하는 그런 교사들인데 그게 보통은 한 15% 내외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광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광주 기간제 교사 비율이 전체 그 교원의 30%를 넘는 비율이 무려 58.8%. 네. 보통 15% 내외라고 그러는데 20%를 넘는 학교 수를 따져보니까 91.4%예요. 정규직 위탁 채용을 근데 이제 위탁 채용을 의무화하는 과정으로 가다 보면 네. 그렇게 기간제 교사를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현재는 회피 수단으로서 네. 기간제 교사를 쓰고 있다는 예, 예, 얘기군요. 지금 사립학교 교사 채용을 할 때는 법인에서 채용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그 어떤 과목을 몇 명을 채용할 것인가는 교육청과 협의해야 된다는 법 조항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는 현재 그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막 이러니까 학생 교사를 많이 충원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교육청과 협의를 하라고 하는데 그 사립학교에서 우리 채용하겠다 이런 사립학교가 없고 일단 그 위탁을 하지 않으면 전교사 티오를 주지 않겠다. 그런데 그러니까 사립학교에서는 이때 위탁 채용을 하면은 전교사 티오를 확보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버티기를 하고 있어요. 기간제 교사로 버티다가 뭐 사립학교의 우호적인 교육감 당선되면 그때 보겠다. 뭐 지금 그런 형편이에요. 그래서 어디 학교는 전체 교사 50%가 넘는 그 교사가 기간제 교사입니다. 특히 뭐 중고 병설이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중고 있는데 여기 한 학교가 뭐 50% 넘어요. 네. 다 기간제 교사라는 거예요. 참 이거는 교육력을 높이는데 장애물입니다. 근데 버텨봐야 이 사학법 개정안 통과되고 나면 뭐 다 쓸모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버티기가 지금 필요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올해 마지막 위탁 전형이 될 것 같은데 네. 그 교육청에 요청해가지고 추가
신청을 하면 어떨까? 나는 사학법인들한테 그런 정중하게 그런 권유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탁토록 신청을 받아보니까 몇 개 법인에 40몇 명을 뽑아달라 이렇게 했다 그래요. 작년에 100몇 명 위탁한 것에 비하면 반토막 난 거죠. 거의 75% 줄었다고. 네,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마감됐는데 좀 스타일 구겼지만 지금이라도 교육청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올해 채용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4대를 나와서 교원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지금 예비 교사들이 임용 절벽입니다. 광주 중등교사 내년에 몇 명 뽑은다 그러냐면요, 80명 뽑은다 그래요. 왜 이 도시 규모가 같은 타시도에 비해서 적으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광주는 사립학교 비율이 타시도에 비해서 많아요. 거의 반반입니다. 고등학교는 63%가 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고등학교 68개 중에서 43개가 사립학교예요. 이런 기형적인 구조는 없을 거예요. 중학교는 91개 학교 중에 27개인가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나치게 높습니다. 전국 평균 수준으로 사립학교 비율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기간제 교육 같은 경우는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이 기간제 교육을 채용할 때 현행까지는 지금까지는 그나마도 법인이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하고 법으로 강제적으로 돼 있는 것은 사립의 그 어떤 자율권을 상당히 침해한 더 옥죄는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그 기간제 교원이 많아지는 이유는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도 있겠지만은 또 나름대로의 그 사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립학 관계자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학생 수 변동이 너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융통성 있게 적용하려면 탄력적인 운영을 할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의 그 여지가 필요하다 그렇게 네.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그거는요, 사립학교에서 걱정하고 고민할 일이 아니고 교육청이 더 걱정해요. 기간제 교사로 있어야지 해고하기 좋다 그런 얘기죠. 학급수가 변동되면 기간제 교사 자를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거 교육청에서 걱정할 일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아까 드렸던 것처럼 사립학교들은 얼른 전교사 TO를 많이 확보한 게 좋아요. 전교사 TO를 많이 확보해야지 학교 규모를 유지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을 포기하고 전교사 위탁하면 여러 규모로 좋을 것 같거든요. 전용요가 들죠. 그 비밀스럽게 출제하고 관리하고 그 한두 푼 듭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실력 있는 교사를 인증해서 뽑아주겠다는데 그거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작년에 2개 학교는 위탁을 하라 그러니까 엄청 해버렸어요. 어디냐면요, 보문고하고 인성고입니다. 거기는 보문고는 중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보문고 하나밖에 없어요. 인성고도 마찬가지입니다. 13명, 10명씩 뽑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110몇 명이 위탁했다는데 많이 했다고 그렇게 벌 일도 아니에요. 한 법인에 4개 학교나 거느리고 있으면서 4명 위탁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교육청 눈치도 보이고 그래서 그 한두 명이라도 응해줘야지 낯이 서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사람은 지금 광주 사립학교 교사 몇 명 뽑아야 되냐면요. 자, 어림잡아서 얘기하겠습니다. 1000명 뽑아야 됩니다. 기간제 교사 다 전교사로 하면요, 1000명 뽑아야 됩니다. 광주형 일자리 1000개 있습니다. 1000개. 공공부문 광주형 일자리 1000개 있어요. 저 작년에 광주교사 노동자 보도자료 제목입니다. 공공부문 광주형 일자리 1000개 있다. 시의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입니다. 네. 일부 사학 관련 단체나 사학 법인에서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서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헌법에는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요, 31조의 교육과 관련한 그 조항을 두고 있는데, 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네. 그래서 이 법률이 바로 사립학교법입니다. 네. 사립학교법에서 이러한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보장하느냐 여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헌법 소원의 대상이 저는 될 거라고 보지 않고요. 네. 괜히 헛수고 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사학이 보다 교육에만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사학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학단체에서는 실제로 헌법 소원을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들리는 말로는 그렇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사립학교법에가 사립학교의 특수성하고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한다고 나와 있다고 그래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그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인정을 받아야 된다, 자율성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그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사립학교 측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설립부 주체가 누구냐 이런 것에만 매몰될 게 아니고 이게 설립 주체 여부를 떠나서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보다 더 강화하는 것과 함께 각 학교가 지역별 특색 또는 사립학교가 여전히 지금 비율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각 사립학교 별 특색 네. 이것들을 갖출 수 있는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좀 고민이 돼야 된다. 저는 둘이 충돌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네. 문제는 사립학교 자율성을 설립자의 자율성으로 우리가 오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네. 그 학교 구성원이 얼마나 자치력을 가지고 각각의 학교 특색을 만들어 가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설립자가 인사권을 갖고 있느냐 마느냐 얼마만큼 인사권을 갖고 있느냐 얼마만큼 재량권을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그 자율성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을 해주셨네요. 사학의 자율성도 보장하면서 공공성, 책임성, 투명성 강화하는 이런 운영상의 묘미라든지 이런 건 없을까요, 박 선생님? 네. 이제 저는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된다. 저는 지금 정도면 최대로 보장하고 있다. 지금 자치 정신이 교육자치가 도입된 지가 10년 됐거든요. 중앙정부로부터 그 예속 받는 국가 공무원인 교원이 중앙정부 공무원인 것 외에는 시도교육감이 다 관할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학교장에게 자치권이 뭐 사립 공립 막론하고 보장이 돼 있어요.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할지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면 저는 자율성을 더 증대하고 확대해 가는 취지를 그대로 살리면서 이것을 자율성 침해의 입법이라고 주장하지 말기를 바라고요. 저는 사립학교법을 추가 좀 개정할 것이 있다면 남은 것이 있다면 네. 법정 부담금을 내는 비율만큼 이사를 선임토록 하는 것 어떻습니까? 100%를 내면 100% 다 10명 중 10명을 다 이사를 선임하고요. 10%만 낸다면 10% 한 명은 법인에서 이사를 선임하고 나머지 9명은 그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서 교육청이 정부가 기여하면 교육청이 기여하면 교육청에서 9명을 이사로 선임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그냥 공공이사로 선임해야 된다는 거 아이디어거든요. 네. 내년 대통령 선거하고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특히 교육감으로 나서는 분들 늘 실수하는 것이 사학은 자율성을 보장해야 된다. 막 이거 주장하다가 그 고배를 마시는 건 여러 번 봤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율성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공공성, 책임성 강화하자라는 얘기인데 교총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권한을 요구할 때는 그에 맞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재단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냐면 이제 부실 사학이라고 그러죠. 비리 사학도 문제지만 부실 사학이 상당히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10년간에 걸쳐서 사학법인이 전국적으로 10개가 청산이 되었습니다. 인구수는 줄어들고 네. 학생들은 줄어들기 때문에 유치를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건실하지 못한 사학들은 이제 상당히 존재를 할 수 없다는 위치가 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미리 사학 자체에서부터 자정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사학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과 쟁점 짚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감사합니다. 네.